重貿易体制を支える調査人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이거 진원 전쟁이에요. 아베가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우리가 일본에게 사정한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해결의 방책은 사실 센토쿠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대응을 시사하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전면 거부하며 강경 기류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한일 경제 전쟁, 아베 정부는 왜입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분야의 최강 대부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But now we changed and just normal 協議の対象ではなくて、撤回するようなものじゃないと。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거기 저는 걸렸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관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풀려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도 못한다. 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예, 괜찮아질까요? 우리 대선배님 말씀. 우리 대선배님 말씀. 우리 전문가가 네. 네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좀 내심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한일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양국 모두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굉장히 촉발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에너지가 어떤 면에서 응집이 되고 그게 위정자들에게 특히 국가 경영을 담당한 쪽에는 그런 것들을 잘 타고 올라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이익도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국민 여론도 그동안에 그 한국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든지 무능하게 대응했든지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힘든데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촉발되지 않을까에 네.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결의 방책은 사실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측면도 있고 좀 당황스러우기도 한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금 세 분 가운데서 제일 막내시잖아요. 예. 제일 막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보고 제일 먼저.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셨는데 첫 발언을 약간 긴장하면서 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이 선배님들 모시고 하니까 괜히 긴장되네요. 이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좀 오늘 좀 약간 예, 긴장하실 것 긴장을 같기도 한 것 하고. 같습니다. 자리 긴장할 필요도 없고. 아이 왜 잘하셨어. 얼라들 나를 떠주시고 총론을 다 얘기했어. 예. 이건 말이죠. 네. 정부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해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경제부흥 G3 국가가 됐는데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서 경제 보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아베 수상을 비판하고 지금 지지도도 마이너스 2%포인트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8개월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이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롱리스트 가운데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였지만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참모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말을 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롱리스트가 100개였으면 하나하나에 대해 대비책이 있어야 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일본까지 이렇게 되면은 국민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베도 밉지만은 우리 정부도 잘못했다. 마지막으로 하시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 관계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65년 이 한일을 했던 비준할 때 그 비준 반대 때마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구속당하고 그게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지금 요꼴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한일회담 반대 때마다 그래 된 거잖아요. 그렇다 내가 정부의 장관 있을 때 독도에 가서 하룻밤 자고 군복 입고 총 들고 포초 쏘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정부에서 무슨 독도를 참고에 가냐고 내가 그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때는 욕먹을 짓 했네. 이번 건은 보면 지금 겉으로는 뭐 큰 소리 빵빵 쳐놨지만은 실제로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는 위기잖아요. 일본 이대로 버티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때문에 반은 먹고 사는데 그 일본이 계속 버텨서 장사가 안 되면 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게 생겼어. 그러니까 경제를 요지경으로 몰고 가는 이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하고 또 민족 차원에서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말로는 뭐 맞대응하자, 뭐 맞짱 뜨자, 뭐 우리도 세게 나간다, 뭐 하자 하지만은 그는 말이지. 지금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우리가 맞대응해서 덕볼 게 별로 없다고. 그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반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어떤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죠. 네. 그때 뭐 청구권만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고 뭐 업협정, 뭐 교포 지위 관한 거, 문화재 협정 4개가 했는데 4개 중에 다 굴욕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한일 협정 자체를 그때 대학생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내용이 다 굴욕적이라. 네. 지금 오늘 이 문제 씨앗이 그때 청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청구권 협정 경제협력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 전쟁 중에도 일본에 80억 불을 요구를 했다고. 그런데 65년도에는 무상 3억 불, 무상 2억 불, 5억 불을 했는데 그것도 당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년도 안에 일본의 물품, 일본의 용역을 우리가 가져오게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그 굴욕적이다고 반대를 했죠. 그때는 이재호 장관이 옳았어요. 네. 지금도 옳지. 독도 장관하면서 그 독도 난리를 친 것은 아주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독도는 네.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일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이 장관이 가서 자고 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방문하시고 해가지고 일본 전국적 문제로 승화돼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공한 이재호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서 규탄합니다. 두 분 그 MB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왜 내가 일본 독도를 갔냐? 네. 일본에서 3사람을 울릉도에 있는 독도 기념관이 있는데 그걸 시찰하러 오겠다는 거야. 시찰하러 오겠다고 일본 그 3사람이. 네네. 그래 그 말이 안 되잖아. 독도 기념관 일본인들 저가 왜 시찰하러 와? 그래서 내가 긴급히 그걸 막으려고 네. 울릉도에 가서 독도를 간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일본 사람들 독도에 울릉도를 못 들어왔지. 네. 그래 갔다 와서 내가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지. 독도 한번 가셔야 되겠다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재호 의원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네네. 의견이 조금 다름을 MB 정부에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오늘 근데 패널 이제- 선정이 아주 불합리하게 아니 됐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다르다니까요. 의견이 아니 다르시니까 내가 이야기 그때 내가 그거 갔다고 말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말렸던 사람이고 네. 또 그게 집권 말기지만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일본하고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그 매우 좋은 관계를 그냥 유지했으면 아마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2008년, 2009년 이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 넣고 이거를 국제사회에 계속 이슈화하려고 하는 거는 일본의 중장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으면 잠잠해 있는데 우리가 떠들 필요 없다.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안 한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좋을 때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차츰차츰 더 확산을 해서 일본이 결국은 교과서에 실었어요. 교과서에 실은 다음에 이 독도 문제가 더 이제 그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건 이게요.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예. 국내 정치가 꼬일 때 일본을 규탄하는 일이 제일 국민 총화를 이루는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꺼낸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꺼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잠재웠어요. 그리고 또 꺼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불을 질러버린 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다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서 다 지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어이 소환해야지. 저도요. 소환해야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아드님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항상 한일 관계는 우호적인 것 같지만은 갈등이 내재돼 가지고 언젠가는 꼭 터져요. 하나씩. 사실 민간 레벨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했죠. 지금 국내 정책으로 어려운데 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데모도 하고 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혼쭐이 났어요. 혼쭐날 말 하셨네요. 예. 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제가 두 번째 들어봤는데 그런 큰 소리로 잘못을 도대체 그러한 정치적 위기의 모면을 한일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네. 당장의 지시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잠재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집권자들은 그러한 것을 유혹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네.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는 네. 그 당시 대학생들은 반대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한국 현대사 전체를 보면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준 협정입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한국이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많은 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 자금을 유용하게 썼고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때 한일 경제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사실 한국이 그 이후에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하거나 한국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사실 일본을 따라잡는 이 후발성 이익을 극대화한 거거든요. 그건 한일 경제 관계가 풀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 부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대학생들이 이렇게 데모한 건 오히려 정권의 입장에서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청구권 협정 자체는 저는 지금 역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박형준 교수가 지적한 대로 당시 우리 경제 규모에서 5억 달러 들어가지고 많은 발전을 시킨 것만은 사실이죠. 네. 긍정적 면도 있었지만은 네. 우리는 너무 싸게 팔아먹었다.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이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했다.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35년 전에 불과 5억 달러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이렇게 했느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북한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네.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올라 있더라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입을 열지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은 물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공허하다, 공허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3가지만 규제를 했어요. 에틸렌가스 등.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는 저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본은 전체 GDP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야. 75% 이상이 내수야. 거꾸로 한국은 20%가 내수고 80%가 수출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팔아먹지 않아도 딴 데 팔 데가 있고,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기초기술 공작기계 소재 원료를 사들이지 않으면 물건을 못 만들고 그걸 팔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아예 이거 지는 전쟁이에요. 절대 오기로 네.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똑바로 인식해라. 네. 아베 총리는 반도체 수출 규제 원인으로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자, 대북 제재를 끌어들인 아베 총리의 속내 뭘까요? 아베 총리는 TV 토론에 출연해 한국은 징용 문제도 약속을 어겼으니 북한에 대한 제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연루설을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안보상 조치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팩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이 국제적인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거나 그걸 지원할 우려가 없는 나라를 27개 나라로 네, 네.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백색 국가죠? 그렇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수출 우대 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상의 그 문제로 한국을 신뢰 국가의 범주에 넣었던 것을 지금 제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1단계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한국이 왜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를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단은 국가 간 신뢰를 지금 지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하는 면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국과 북한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북한을 어쨌든 경제 제재를 지금 해제하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나왔지만은 한국이 북한의 그 불법 환적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는 이런 어떤 좀 이렇게 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연결을 해서 증거가 있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안보상의 문제다, 이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발 북풍을 일으키려고. G1 국가인 미국이 G2 국가 중국을 향해서 무역전쟁을 하니까 G3 국가 일본 아베가 한국을 상대로 보복을 하면서 미국이 가장 솔깃하게 들을 수 있는 생트집으로 일본발 북풍을 얘기하는데,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발전시켜서 오늘의 일본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면 당장이 당해요. 네. 당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한일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우리예요. 근데 지금 미국과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암묵적인 묵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한다고만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돕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한미일 고위급 회담 추진에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에서는 답이 없고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and of cours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하지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한 미국 분위기는 다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미국은 한일 사이의 모든 수단이 소진되거나 한일 갈등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지면은 미국 업체들이 가장 크게,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고 일본 자체의 소니 등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원체 크니까 견딜만 해요. 우리나라는 이 연피해를 수출하더라도 적자라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대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제 판단입니다. 쉽게 안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 우선주의예요. 아메리카 퍼스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미국이 또 국가 이익을 계산하고 나설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당장 안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답답한 처지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 3개 부문의 규제가 더 앞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7월 말에 있을 참여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도 나는 있으라고 봅니다. 저도 선거를 해본 사람이지만 말이지. 그 내가 책임자 아래서 그거 계산 안 했겠어요? 계산했으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참여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해갖고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자위대를 국군으로 방위성을 국방성으로 바꾸자 하는 그게 아베의 첫 총리될 때부터 지상 목표였거든요. 그런 걸 노리니까 이번 규제를 통해서 반항 감정 같은 게 작용해갖고 인기를 얻는다. 그런데 일본 통신의 어제 그저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지지율보다도 한국에 대한 규제 지지율이 58%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 요소와 관계없이 한국은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라. 이것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국민 설득이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건 여간해서 이게 풀어지질 않을 일이다 이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수출 규제 관련 첫 실무회의. 만난 장소는 창고 같은 회의실. 한일 양국을 들썩이게 한 외교 경제적 분쟁에 대한 협의장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우리 측이 수출 규제의 이유를 물었지만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이번 만남을 애써 폄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며 선을 그었고 대표단 규모 역시 5명에서 과장급 2명으로 줄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장급 논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세요. 그리고 정권을 위임하세요. 그건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총리. 이낙연 총리가 인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알지만 기자로서 3년 이상 일본에 근무를 했고 그 나름의 인맥도 있고 논리도 정연하니까 대통령이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대폭 재량권을 주고 해결해 오라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그 다음 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거나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적들 대통령 보시고 좀 그만하세요. 그 일은. 이낙연 보내요. 아니 이낙연 총리 대신에 박지원 의원 가시면 어떨까요? 같이 가요.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 얘기했어요. 이낙연 총리가
일본 특파도 했지만은 한일 의원연맹 등 실질적으로 일본과 32년의 인연이 있고 인맥이 굉장히 좋아요. 총리가 특사로 가라. 그래? 그러면서 나도 데리고 가라. 왜? 내 인맥이 있지 않느냐. 네.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가서 할 일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 국회에 대정부 발언을 못 봐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박 씨끼리 이심전심 통하는가 봐. 그러니까 나도 인맥이 있어. 박 씨들이 이낙연 총리 출동하죠. 갈 때 자문관으로 나가 좀 데리고. 아니 왜들 왜? 박 교수하고 이 의원까지 강적들이 총 출동을 해. 이번에 일본이 예. 북한을 끌어들인 거는 예.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 반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제3자인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청와대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화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상호 검증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의 전략물자를 반출한 건 일본이라고 폭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이란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에도 대량 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자료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나는 왜 그러면 일본이 뜬금없이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봐요. 첫째는 미국이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거고 한국과 미국의 이간을 붙여서 미국이 여기 개입하지 말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 내부를 단속하는 것도 하나 있고 봐라 말이야. 한국이 말이야 우리 수출해 주면 그걸 갖고 북한 주고한다.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목적이 또 하나인 거고 세 번째는 한국 내부에 이간을 붙인 거예요. 한국 내부에 분열 조장. 반문재인 하는 사람들은 네. 바란 말이야. 그 왜 일본에서 가져가고 북한에 갖다 주고 그러냐. 이렇게 또 태극기 부대들이 또 있잖아요. 일본은 안보 의뢰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검토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옹졸한 처사입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합니까? 부당한 공세에 굴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일각에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부를 이간시키고 미국이 개입 못하게 하고 일본 저 내부를 단속시키고 단결시키고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한마디 질러갖고 손해볼 일이 없는 거지. 그건 뜬금없는 이야기거든. 이 미일 관계를 굉장히 조금 단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중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맡겨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본에게 역할을 상당 부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일본이 지금 보통 국가화되고 또 자기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자신들의 자민당의 노선이 합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를 일본이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시아의 어떤 힘 있는 나라로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라고요. 이걸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국가 전략상으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거기 저는 그 걸렸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 일본의 큰 전략의 틀 속에. 네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경제보복 조치, 특히 하이테크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을 규제하는 것은 네. 궁극적으로 보면 중국을 가장 이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일본도 물론 도시바 같은 데가 조금 이익을 보겠지만 중국이 제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반도체 산업의 흥기인데 그쪽에 사실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어떤 논의가 나오냐면 이 문제 끌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은 별로 없어요. 끌고 가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국제 여론을 등에 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국제 여론을 그 반대의 측면에서 공략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네. 보여주는 네. 지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명분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양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대응이 굉장히 아직도 전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고 굉장히 협소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업 총수들 불러갖고 우리가 이제 뭐 성의 있는 협상을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해는 이해로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별로 의미 없는 이 수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문제의 근본인 외교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의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정부와 기업들이 모여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는 듯한 모양새 자체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본과 관련한 발언은 곧 일본에 척을 지게 되는 것인데 누가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이 됐더라도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는다면 그건 국산화가 완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부터 실증과 양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각각의 할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자 패널 업체들 이번 기회에 아마 대단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뭐 이런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는 국제 여론을 업고 그리고 결자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한일 관계는 김대중 오부치 있었던 때가 이제 최상의 관계였는데요.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사죄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역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화해를 선언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수교 33년 만에 양국 관계가 새 전환기를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공동체 제안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선제 작업을 하고 또 국빈 방문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공화당 민정당 출신의 제주의 양정규 의원, 김종학 의원 이런 원로 선배 의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일본하고 다각적으로 접촉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탄생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에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98년에 오부치 수상과 만나가 한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공동선언을 한 겁니다. 이 정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고 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진보정권 10년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이용훈 변호사 뒤에 대법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한일 협정에 대한
그게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원폭 피해자 종군 위안부는 그 협정의 배상 범위에서 빠진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제가 G20 정상회담을 할 때 한일 정상회담이 안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참여연 선거 7월 21일 아니에요? 7월 21일.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아베 수상이 선거를 의식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반격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이 네네네.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네네. 그런데 이게 아베 수상 관저에서 핵심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베 수상이 7월 21일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개헌을 하고 또 자기 집권 연장을 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은 어떤 해결의 장이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베 총리 뒤에서 경제 보복을 주도한 핵심 3인방이 드러났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부처와 당과 내각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는 분명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3명 정도로 지금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 이 사람은 이제 문고리 권력이죠. 우리 표현으로 의하면. 그래서 2006년 이후로 지금 쭉 그 아베를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이 사람도 아주 아베의 측근이죠. 韓国に対して実施してきた優遇措置をやめて他国と同様の通常の輸出管理上の扱いに戻す内容でありますので、一体 WTO 上どういう問題があるんだろうと。 지금 이 사람이 수출 규제 조치나 이런 거를 총괄하는 정책 그 부서의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뭐 아베 총리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다 이런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당에서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죠. 이 양반도 이제 돌쇠형 참모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아베가 흰색이라고 하면 검은 것도 희다고 말할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쪽도 문고리 3인방이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그 총리의 형님, 그러니까 사돈을까지 찾아가. 형님의 장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시오 전기의 우시오 회장인데. 네네네. 지난 7일 일본으로 건너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출국 직전까지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무산되자 아베 총리 친형의 장인인 우시오지로 우시오전기 회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임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삼성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직후 일본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고위급 임원들을 도쿄, 오사카 등지로 급파해 조치가 적용되는 4일 직전까지 3일 동안 일본 내 재고 확보 총력전을 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원래 일본 인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것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공급을 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만약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죠. D램 생산을 일부 중단하거나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된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체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길어지겠는데. 요 얼마 전까지 삼성 핸드폰이 그 배터리를 교환할 때 요 각진 걸 충전해서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년 전에 오카노라는 사람이 오카노 공업사라고 직원 10명 데리고 있는데서 그걸 개발했어요. 이게 판이 얇고 가볍고 그렇게 해서 이걸
나사에 공급을 해요. 나사의 인공위성에 오카노 영감이 개발한 그걸 쓰니까 확 줄어들었어. 엄청난 돈을 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인터뷰하러 갔던 날 명함을 저한테 보여요. 삼성전자 상무, 이사 두 사람이 와서 이거를 아웃소싱으로 비행기로 실어서 공급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게 보면 셀 메이드 인 자판 어셈블 코리아로 돼 있어. 이건 일본서 만들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변형대가 충전기가 바뀌었지만은 역시 그 원리가 장전돼 있어요. 이게 10명의 철공소를 가업으로 이어오던 사람이 이게 세계 제1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무슨 뭐 족보를 캐고 뭐 문고리 3연방도 찾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누군가가 물밑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살피고 이걸 지켜나가는 백만공무원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경제 보복을 이해는 이해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비대칭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SK 이런 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25%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GDP에. 그런데 도요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일본은. 그리고 일본의 70%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그 중소기업들, 그것도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쪽은 굉장히 수평적인 이런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수직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나만 타격을 줘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고 저기는 우리가 타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경제적으로 맞대응해 갖고는 배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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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고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상자를 밟기도 했습니다. 마트엔 일본산 제품이 있던 진열장이 비워져 있습니다. SNS에선 불매운동 명단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8월부터 수출 우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정경련에서는 오히려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에만 피해를 확대할 거라며 역효과를 우려했습니다. 그건 정경련 의견이 맞고 네. 100번 강경한다고 해서 강경으로 대응해가지고 해결될 건 뭐였어요? 지금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네. 그래서 불매운동보다는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대응하자. 저는 그게 뭐 일본 기업이 아닌데 일본 기업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불매운동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더라고요. 그 일본이 한국을 보복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금융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도 물론 그건 여러 나라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97년 외환위기도 우리가 일본에서 돈 빌려갖고 동남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이 회수해 감으로써 이 외환위기가 촉발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인데 그 가운데 10%를 지금 한국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그걸 이제 캐리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이게 그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본의 특성은 상당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 나라들 입장에서.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여성들이 부동산 투자나 또 이렇게 돈을 굴리는 거를 잘한다 그래서 미국계 캐리 자본은 스미스 부인이라 그러고 유럽계 자본은 소피아 부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김씨 부인이라 그러죠. 국제사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불매 운동을 한다. 이런 거는 각자 민족주의를 부추겨 갖고 경제 갈등을 비화시키면 어디가 더 손해 보겠냐 이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되죠.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있잖아요. 네. 나는 그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정부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마치 일본하고 맞붙어서 싸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그걸 조장하거나 하는 거는 그건 안 되고 그건 옳지 않고 그냥 민간 차원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자 일본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있어도 난 괜찮다 이래 봐요.
자, 한일 양국이 강경하게 맞서면서 한일 정상이 격이 없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난 이번 이 사태가 일본이 노리는 거, 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거는 한국의 경제 타격이죠. 일본 우리가 너 안 도와주면 너 경제 유지 못한다 하는 경제 타격이 직접적인 거고, 지금 일본이 노리는 거는 단순히 경제 보복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식민 통치했던 지난날의 과오 전체를 이번에 경제 보복으로 통해서 자기네들이 힘이 우위를 통해서 그걸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일본에다 매달리게 생겼으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대응한다 뭐 이런 건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직접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아베나 직접 만나서 정치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야지. 이걸 무슨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 그러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기지도 못한다고요. 일본은 경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복하는 것은 어떻게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손해인 건 사실이고 약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아베 두 분 간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사전에 기업인들은 물론 우리 정부 라인에서도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정지 작업을 하고 해결이 될 때 양 정상이 만나서 깨끗하게 해야지.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데 또 미주알 고주알 싸우면은 안 된다. 네. 지금 좀 물밑 접촉이나 비선 라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일본에 연락해 보니까 안 만나준대요. 일본에서요? 일본 정부에서. 이게 문제예요. 이낙연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대일 특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점인데 그건 뭐냐면 한국이 대안을 갖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협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다시 국수주의적으로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사슬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거는 특히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동맹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미국도 설득하고 국제사회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WTO 어쨌든 이 사회에 빨리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안건을 상정을 한 것은 저는 그건 뭐 그것대로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안 돼요. 네, 그건 여론 궁극적으로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 여론이고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 걸리는 거예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배상을 꼭 일본 기업들한테 받아야 되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민간합동위원회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이 강제징용 문제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성의 있는 답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저는 기존에 이 문제 딱 터지자마자 6년 동안 매 1년 1조를 기초 소재 산업 개발에 투자하겠다. 어느 예산을 갖고 언제 선정을 해서 언제 투자를 해갖고 그게 성과가 언제 나오고 이게 허둥대다가 하는 일이니까 나 애교로 봐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상조 실장이 이제 이 문제가 발단됐을 때 우리는 이미 1번부터 100번까지 일본이 규제해야 할 목록, 롱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은 1번에서 3번 거를 규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학 후배예요. 뭐 이 얘기하기 좀 그러시기 한데 가까이 있으면 야,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있는 소리야 이러고 싶은데 할 말 방법은 없고 그래서 김상조 실장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불현듯 느끼는 게 383년 전에 남한산성에 청태종의 10만 대군에게 둘러싸여가 농성을 할 때 이 남한산성 안에 행군이 보이는 산자락에서 청군이 대포를 한 10발을 쏘았어요. 이러니까 임금하고 신하가 전부 뒷숲 속으로 숨어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의전회의를 하는데 병조 판서 이성구가 전하, 오늘 저들이 쏜 대포는 홍위포라고 하며 사정거리는 3,000자고 한 발에 사람 맞으면 한 5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인조가 맥이 빠져가지고 경은 많이도 알고 있구나. 이 인조가 지하에서 우리 후손을 걱정해가지고 김 실장 많이도 알고 있구나. 이걸 참고로 해요, 김 실장. 네. 이걸 참고로 해. 자. 내가 선배로서 얘기야. 네. 그 남한산성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지금 김상원이냐 최명원이냐 이 그 논쟁이 다시 붙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국가관계에서 특히 강대국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할 때에는 국가적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든지 우리가 국가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푸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동력선은 제 집 드나들듯 들어오고 정보 모르게 월북하는 등 안보가 뚫렸다고 비판했는데요. 북한 동력선은 제 집 드나들듯이 항구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국민은 해외 여행하듯이 무단 월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국경이 정부의 무능 안보로 완전히 뚫렸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 최인국 씨가 나타납니다. 최 씨는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나눕니다.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 씨가 부모의 유지대로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86년 미국에서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던 최덕신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최 전 장군은 일군 단장을 지낸 군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 때 외무장관과 서독 대사를 지냈습니다. 월북한 후에는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고 최 전 장관의 아내 류미영 씨도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북한은 최 씨를 체제 선전에 적극 이용할 전망입니다. 입국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최 씨가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대통령께서 안보 1차장한테 경고를 했다. 왜 경고했는가? 경고 이유를 밝혀봐라. 이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국회에서 또 모든 방송에 나가서 책임 추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각성하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요 최덕순 씨 아들 최인국 씨 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관리한 겁니까? 그 최인국 씨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월북해서 네. 고위층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잘 해주고 더 좋은 직장에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월북한 최덕신 유미영의 아들로서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뭐 수십 번 바꾸고 여러 번 하다가 드디어 북한으로 갔단 말이에요. 정부는 그러한 사람을 감시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준 거예요. 가버렸어. 가서 이리 살러 왔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러 왔다면 다 괜찮은 거예요? 네. 아무리 대북 유화 정책을 쓰더라도 우리의 안보 문제는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도 더 강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네. 최인국 씨는 원래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김일성의 스승이라고 그 보통 독립운동할 때 그 이야기 되는 최동호라고 하는 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김일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아버지는 사실은 최덕신이라고 그 박정희 시대에 외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다가 주 서독대사 했다가 그때 동맹림 사건이 터지면서 물러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다가 월북을 했죠. 그래서 월북을 해서 그쪽에서도 고위직을 지냈고요. 그리고 그 부인인 류명 씨는 북한에서 자기들의 통일전선 전략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우당이라고 하는 그 천도계의 정당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김정일 가족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지낸 그런 이제 이력을 갖고 있죠. 최인국 씨는 몇 달 동안 이제 그 행적이 묘연해지고 조금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런 어떤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인물을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관리를 못한 것이죠. 네.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떤 개별 국민의 소재지를 갖다가 다 파악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갖다가 확인한다든지 통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결국엔 선전 매체에 나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최인국 씨의 그 입국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의 얘기에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황장엽 선생이 여기 와갖고서 북한의 어떤 최고의 인물로서 활동을 했듯이 그 아버지인 최덕신 씨도 북한에서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분의 아들이 여기에서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특별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소홀을 한 책임 이거는 그 강구할 수 없죠.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6.25 때 11사단장 하면서 그 예하부대가 거창군 신원문에서 200명 양민 학살했고 그 뒤에 전방에 가고 작전 지휘를 잘못해가 그 사단이 괴멸됐어. 군법에 회부됐어. 그래가 사면 받아가지고 뭐 육군 중장으로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외무장관에 70년대 중반까지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안 봐주니까 계속해서 뭘 안 봐주니까 불만을 품고 이북한 이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황장엽 씨가 넘어간 거 전혀 달라. 아니 최인국 씨가 기획 월북은 맞아요? 북한이 선전용으로 이 월북한 이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1984년에 조준희라고 우리 그 총질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북한에 넘어간 경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또 북에서 훈장까지 받았고 월북 대표 선수로 부각된 적이 있었고요. 97년에는 오익재 전 천도교 교령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한 적이 있었고 또 뭐 2004년이나 2009년에도 뭐 여기서 사고를 치고 뭐 막대한 사체를 졌다든지 폭행 전과로 수배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간 사례들이 있죠. 또 2017년에는 탈북 방송인 가운데 그 임지연 씨라고 그분이 도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게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증 공방으로 끝나면서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윤호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윤 후보자의 주장을 뒤집는 윤 후보자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거고 네가 그러면은 저 윤호진 사장 한 만나봐라. 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걸려온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아니 다 국민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소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오늘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윤 전 서장의 파면 취소 처분 소송 판결문에는 해당 이모 변호사는 2012년 9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선임계를 낸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중대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의혹,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한 것은 미담이 아니라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채택이 안 되면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스타트는 서로 안 하시려고 하다가 세 분들은 공격 전열이 지금 팽팽하고 아니 박씨들만 있으니까 이가가 먼저 해야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 이름도 박지원입니다. 지원해서 예. 형님은 뭐 매사가 지원이니까 문재인도 지원하고 뭐 윤석열도 지원하고 뭐 지원 안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지원하지 않지. 그게 잘못된 거. 이름하고 배치하는 거 그게. 이름대로 해야지. 저기 검사가 피의자를 딱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이게 검사가 피의자인데 나를 보면서 첫 번째 검사로 하는 거야? 형님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검찰총장이 자기가 청문회에서 노상 거짓말만 내내 하다가 어떻게 피의자들인데 거짓말 하지 말란 이야기를 양심상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 자기가 당당하게 그때 윤우진이라는 사람이냐고 이런 관계고 윤대지가 이런 관계라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걸 갖고 누가 물고 늘어질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하찮은 거 갖고 하루 종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신뢰성, 그리고 윤 총장이 들어서서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지, 안 믿지. 형님도 그 사람이 정의롭고 거짓말 안 하고 당당하니까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그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딴 자리도 아니고 검찰총장 시키냐고요. 전 예가 있어요. 우리 박 교수님도 잘 알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정성환 씨 딱 문제가 생겼어. 거짓말 한 게 딱 생겼어. 후보자도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고 박경재도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고 후보자 부인도 3,000불짜리 핸드백 박경재도 똑같이 구입해서 가지고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이래도 박경재 씨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고 스폰서도 아니고 검사 윤리 강력에 부적절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랍니까? 휴가철이고 아마 그래서 그 비행기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비행기에 같이 탔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랑 같이 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밑에서 보고를 하니까 딱 그랬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요 딱 한마디에 낙마차 날아갔잖아요. 총장 안쪽 날아갔잖아요. 검찰총장 할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 종일 하고 앉았으면
그럼 뭘 믿고 그 사람을 총장으로 존경을 하겠냐고. 저희 근데 의원님은 지원만 하셨지 거짓말하신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원하니까 내가 형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은 천성관 네네.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가 낙마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모가 시킨 사람이 왜 지금 거짓말을 어떻게 했느냐. 스폰서와 함께 여행 가고 또 더욱 가관은 자기는 자식 결혼시키면서 조용한 교회에서 했다. 그리고 청첩장도 안 찍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용한 교회는 맞아요. 네. 워커힐 W 호텔에서 최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청첩장도 있고 축의금도 받고. 김태호 총리 문제 봅시다. 김태호 총리가 한 거짓말은 뭡니까? 박연차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났다. 만났다는 증거 나오니까 만나는데 연도가 만난 날짜가 다르다. 이래 갖고 결국은 거짓말을 뒷게 갖고 총리를 낙마했잖아요. 그 낙마 수준은 거짓말 수준에 비하면 이 윤석열 후보의 이번 거짓말 수준은 훨씬 더 강한 거지. 제가 사실 2013년 이 윤우진 세무서장 건을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니까는 윤대진, 윤석열 잘 걸렸다. 열심히 탔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한국당에서 이번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될 거다. 지금 이재호 장관이 말씀하신 게 옳아요. 그렇지만 그 위증에 대한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러한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외압도 배척할 수 있는 이런 강골 검사가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이 거짓말 이 문제는 뭐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분이 적임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하냐 이 문제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강골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는 검사다 할 만큼 검사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고 이분은 조직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대진 뭐 대윤 소윤 하면서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 새끼들을 감싸는 이런 데에서는 놀라운 의리와 신의를 보여주지만 검찰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 제일 꼭대기 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력을 낮추고 이걸 정말 중립화하고 훨씬 더 겸손한 검찰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전 정권 사람들을 120여 명을 기소를 했어요. 다 감옥살이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기소한 사건이 그러니까 고소한 사건이 104건입니다. 그중에 이 수사를 진행한 게 4건밖에 안 돼요.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가 한 게 104건입니다. 104건. 몇 건 처리하셨어요, 그중에? 4건 처리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이 권력 앞에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정치적 형평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이번에 청문회에서 나타난 건 소위 윤석열 패밀리 챙기기. 사실 윤우진 사건만 하더라도 뇌물 사건으로 현금과 현물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해외 도피했다가 잡혀갖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요.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이 정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갖고 무혐의 처분이 되는 건지 그야말로 윤석열 패밀리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게 무혐의 처분이 된 건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구심은 들게끔 지금 이 상황이 정황이 그렇단 말이죠. 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은 황교안 카드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황교안 소환 카드를 방어하는 데 주어진 질의 시간의 상당수를 소비하기도 했는데요. 황교안
지금 대표에 대한 이야기. 황교안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 사건이 수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한국당은 칼날 검증을 예고했던 윤 후보자 처가의 재산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한 채 황 대표 방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바랍니다. 자료 제출 공방으로 1시간을 쓴 뒤에야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제가 맨 먼저 했어요. 윤석열 팀장님. 네. 네 차례나 보고를 했고 도저히 중앙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뚫고 가기 힘들다. 지금 저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팀장이 얘기한 것을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당황스러운데요? 청문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자기 식구 감싼다고 내내 검찰총장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들여놓고 자기 당 대표 이름이 나오면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국회의원들이 여나 야나 그거 다 한심한 짓거리들이에요. 윤석열 청문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정도에도 어긋나고 정치 도의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야당 의원 중에 박지원 의원 빼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리인들이야? 윤석열 변호인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니까 국회가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황교안이 끌어들일 자리도 아니야. 그 뭐 윤석열 청문회인데 그 뭐 황교안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거기 진술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끌어들일 필요가 없죠. 인사청문회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원화해서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하고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과 능력 자질 검증하는 식으로 바뀌든지 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갖고 물게 돼 있고 다른 쪽은 그거 방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또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이제 끝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되니까 이게 이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국회 수준은 50년대 수준입니다. 여야 편싸움하고 말이죠. 이 국회와 정당의 행태가 적폐 이론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정권을 새로 잡은 이도 그 적폐 덩어리 국회에 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국민이 자각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적어도 박지원 의원하고 내 세대에서는 이거 기대는 아니에요. 내 세대에서는 이거 기대는 아니에요. 50년대 수준은 아니고요. 그때는 그래도 의기도 있었는데 70년대 수준 좀. 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 자기들이 할 때는 더 심하게 한 사람. 최근 황교안 대표는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 친박계 의원인 서청원 의원과 각각 회동하면서 보수 통합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의 행보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기로 또는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일부에서는 분노하고 또 비판적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을 쳐다보면 이것도 뭐야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이후에 아직도 그 그림자와 그늘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만 거기에 반사이익으로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그런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감투 갖고 서로 그냥 싸운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계파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분열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혁신을 해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혁신과 함께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이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자기 밥그릇들을 좀 내놓고 기득권들을 좀 버리려는 자세가 의원들 각자에게 좀 보이고 그거를 당 지도부가 끌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밥그릇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분위기를 아무도 보이지를 못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찍어주고 싶은데 찍어줄 만한 매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자성이 없으면 저는 뭐 내년 총선도 대단히 힘들다. 네. 지금 뭐 우리 김영카 뭐 질문 중에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내가 헛다리 짚고 있다고 봐요. 내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장외투쟁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에게 그게 설명이 됐나요? 설명이 전혀 안 됐어요. 50일 장외투쟁하면서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무슨 상가 방문하고 시장 방문하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4번 장외 뭐 집회를 했는데 숫자는 늘어가지만은 내 거리의 한 면만 차지해. 촛불 시위나 광화문 시위 때처럼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그냥 동원을 해가 그게 광화문 광장을 꽉 메어가 사방에서 이 자유한국당 놈들 때문에 이게 길이 막혔다 욕하는 사람 욕하고 아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는구나. 그래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그 뭐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재다 소리 지르면 800m니까 귀에 들려야 돼요. 여기 경험했잖아요. 여기는 이명박 때 광우병 받은 경험에 이래야 이 자유한국당이 무서운 줄 알고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고 대학을 가가지고 젊은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 팜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울고 불고 하는 심정으로 돌아다니면서 결기와 감동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하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에 그냥 간다면 내년 선거에 망한다. 네. 벌써 망한다. 망해. 그런데 네.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진짜 처음으로 잘했어요. 일본 경제보복을 보고 한국당도 협력을 해서 처리하자. 그런 정치를 황교안 대표가 했다고 하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친박당 되려고 최근에 당 사무총장, 예결위원장,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장도 바꾸자. 이런 무브먼트가 있는 것은 굉장히 시대를 역사를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친박신당이 생기고 실제로 원내교섭단체 이상은 생긴다, 된다라고 했더니요.
우리 공화당 거기에 주요한 간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선배님, 친박 신당 생기게끔 얘기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왜 20석이라고 합니까? 우리 50석 됩니다. 그렇게 방송해 주래요. 아니 신당 말 나온 김에 어떻게 평화당 분당하십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랑 합치십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 네네. 이대로는 안 된다. 네. 그런 꿈틀거림은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우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마디 하면 우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40% 이하로 지지도가 안 떨어지느냐. 자유한국당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수 통합이다 이런 걸 하려면 의석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제일 야당이 한국당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제일 많이 내려놔야 돼요. 당 밖에 광범위한 중도 세력 이런 그 외연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분에 자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뭐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야 보수 통합이 되지. 내 건 다 지키고 하도 주변에서 보수 통합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 해야 되겠고 이렇게 흉내내는 형태로 보수 통합해갖고는 보수 통합도 안 될 뿐더러 다른 당들이 낸 총선에 줄줄이 다 출마하게 되면 아까 큰 형님이 말했듯이 이런 선거가 참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에요. 예. 아주 그 좋은 분석이. 동감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나도 동감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우리 당도 그러하고. 예.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야당 복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우리 박찬종 선배님 빼고 외우는 공부는 잘해가지고 근데 정치를 몰라요. 나도 잘 외웠어. 외우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시라는 게 원래 외워서 하는 아니 거잖아요. 글쎄 외우는 것은 머리 좋아서 잘 외웠는데 이 좋은 판국에 참 뭐 잘하는 사람은 저 친구는 운칠기삼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운구, 기구, 야당복이 제일 많으십니다. 맞아. 그건 맞아요. 저기 독일에서 시험도 내가 합격했는데 그거는 외우기만 해서 안 돼. 개선을 해야 돼. 그분들은 공인회사에 아니, 공인 회계사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원가 계산하고 풀어야 돼. 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5자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하세요. 아니 현역이 형이 20부터 하시죠. 혼자 있는 20부터. 5자? 현역 형을 먼저 해. 네. 그럼 뭐 박씨들 속에 20부터 해야 되겠네. 네. 그래 20부터 먼저 해. 네, 5자. 예. 5자로 여야 정당에 다 해당되는 말은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네. 정신 차려요. 뭐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심합니다. 저도 정신 차려요. 비슷한데. 네. 저는 똑바로 해라. 네. 이게 우리 8자예요. 8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거고요. 사면초가 감탄표의 경우에 5자고 설상가상 감탄표 5자니까 어느 주를 택할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택하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 냉대, 김정은으로부터 외면, 중국으로부터 뒤통수, 아베로부터 두들겨 맞고 사면초가야. 사면초가의 설상가상이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먼데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너무 길어요. 그거는 5자 되잖아요. 사면 초가 요 이렇게 5자. 자,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일 관계 등 국내외적으로 정권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입니다. 총리나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일본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나서서 해결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